8시 15분 드디어 폭격수 페어비가 폭탄 투하라고 외칩니다. 지금 저 밑에 풍경을 보시면은 T자 모양의 다리가 보이죠? 예, 원래 그게 목표였죠. 네, 저게 목표입니다. 이거 배운 거다. 그럼 여기서 초임계 상태. 건드리면서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터지고. 오! 버섯 구름이 이제 나오는구나. 와. 와. 이 영상이 진짜 히로시마 폭발 영상입니다. 나가사키가 훨씬 정확하게 네, 보이네. 나가사키는 제대로 찍었기 와. 때문에 저 영상이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다. 히로시마가 대략 당장 죽은 사람들만 한 6만 명 정도로 보는데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약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해서 조금 피해가 덜 하기는 했습니다. 앞에 너무 자꾸 큰 숫자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단 한 방이잖아요. 아, 저 엄청나다, 위력이. 이제 원자 폭탄은 끝이 났어요. 리틀보이하고 팬맨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한 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뭐야, 원빈이야? 아직 한 방도 남았다고? 아니, 2개 아니었어요? 1945년 8월 초 시점에서 미국은 원자폭탄에 필요한 핵물질을 딱 3개 분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리틀보이에 썼던 거는 농축우라늄이지 않습니까? 네. 농축우라늄은 딱 한 발 분량밖에 없어요. 네. 리틀보이에 쓸 만큼. 그거는 이제 만드는 방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방식을 그걸 3가지나 이용을 해서도 겨우겨우 그 하나 만들 분량밖에 못 만드는 상태였고, 그다음 또 이 팬맨에 쓰인 플루토늄은 마침 그때 대량 생산 체제가 막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만들고 그걸 재처리하는 시스템이 막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플루토늄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기 좀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시점에는 농축우라늄 1개분 그리고 플루토늄 2개분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티니안에 보낼 때도 팬맨용으로 팬맨 케이스 3개랑 2개분의 플루토늄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가사키를 떨어뜨린 다음에도, 물론 원래는 고쿠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면 한 발 더 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원자폭탄의 위력을 일본 본토에서 느꼈지만 전 세계도 경악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나라별로 조금만 보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좀 언론에서 반응이 엄청 뜨거웠겠죠. 워싱턴 같은 경우에 격렬한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신문 언론이나 뭐 이런 보도에 따르면은 뭐 일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복수를 했다. 특히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기쁨에 가까운 오히려 그런 반응이 어허.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8월 26일 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85% 이상의 국민들이 잘 썼다. 원폭. 그런 걸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미국 여론은 원폭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보냈던 거는 분명히 사실이고요. 저기 신문에 보면은 원폭이 이제 새로 과학사의 새로운 뭐 지평을 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복합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반 대중적인 어떤 그런 여론은 잘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분명히 뭐 있었던 부분이 공격을 받았었고 그것이 이제 전쟁의 시초가 됐으니까. 네네. 다른 나라들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뭐 영국인데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원폭 개발을 지원해줬고 또 지지해준 입장에서 또 특이하게도 여론에서도 그거를 많이 밝혀냅니다. 많이 드러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랑 뭐 합작품인 원폭이 엄청 대단한 위력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우리 영국의 역할이 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원폭을 단순히 이제 원자력을 폭탄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로 개발하자 뭐 이런 신문에 또 논조도 있었고요. 다만 조금 이제 걱정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처칠입니다. 그래서 처칠이 드디어 이제 인류가 뭔가 어떤 그런 비밀을 밝혀냈는데 정신과 아니면 양심의 측면에서 좀 엄숙한 이제 성찰을 앞으로 불러올 거다. 좀 이런 우려를 했는데 좀 저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됐거든요. 정치적인 쇼 아닐까요? 네, 약간- 사실은
핵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으면 제일 활용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전출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훗날에 좀 포석을 좀 아마 본 그런 반응이지 않나 생각이고, 뭐 스탈린 소련은 아마 너무나 예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소련 여론에서는 원폭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 원폭에 대한 거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 스탈린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언제 완성되고 네. 그다음에 어디에 쓰고 이런 거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폭이 딱 투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배신감을 많이. 왜 배신감을 왜 느껴요? 그래도 동맹국인데 연합군인데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해주지 거기서 않았다는. 흘렸잖아요. 흘렸다는 것은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이고 만들고 있다라는 동맹국 못 믿어가지고 기차 가는 데만 가는 사람이 무슨 배신감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거 하지 않았을까요? 네. 과학자들 불모아. 왜 우린 못 만들어? 지가 몇 월 며칠까지 안 만들면 싹 다 죽어. 거의 그분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적인 어떤 뭐 행동으로 옮겨진 게 반동군에 대한 공격을, 만주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슬립스키에게 전화를 해서 48시간 앞당기게 됩니다. 공격 개시 일자를. 소련의 급박감을 느낄 수가 있었던 부분이 네. 소련 핵 개발을 누가 감독했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육군의 그로브스 장군, 공병대 출신이었을 텐데 엔카베드의 베리아가 감독을 했습니다. KGB가 네. 엔카베드의 총수였던 베리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소련 비밀 경찰의 총수로서 이 수많은 전문 특기가 생산한 적이 아니겠습니까? 소련의 과학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자들을 갖다가 다 수용소에 가둬놓고 제때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면 니들 저기 옆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갈래? 막 이거 하면서. 하죠 이거. 딸이 예뻐. 이렇게. 일단 뭐 영국이나 우방국들은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 드는 곳은 어땠어요? 중국이 사실 가장 좋아했죠. 중국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많이 영토를 빼앗긴 있는 그렇죠. 상태구나. 그래서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천벌받았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먹어버렸다. 뭐 이런 표현을 중국으로 썼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중립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인도, 간디가 나중에 어떤 담화에서 본인이 그때 받았던 인상 아니면 느낌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간디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마의 무기고 앞으로 이제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이제 유일한 희망은 비폭력 운동이다. 그래서 이런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 한 인류는 공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때 확신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뒤에 한 이야기입니다. 간디가. 근데 아까 그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아 이거 핵 쓴 거 맞네요라고 했던 일본도 사실은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항복했으니까 어디까지 연구가 됐는지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당시에 일본의 수준에 대해서 연합국이 초유의 관심이었고, 당연히 전쟁이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일본의 핵 개발 수준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핵 개발 연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은 일본도 당연히 뛰어난 자연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리학, 수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벨상 받은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카와 히데키처럼 30년대에 노벨상 받을 정도로 일본 내부의 과학 수준도 상당했기 때문에 이 당시 핵분열 연구가 1930년대 많이 진척되는 동안 그 낌새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증을 하나 잡습니다. 1930년대 한창 핵분열 관련된 논문들이 관련 저널에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끊어진 걸 눈치챘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핵분열 연구하던 학자들이 다 어디론가 갔다. 어디론가 가서 비밀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저들이 이 핵분열 현상을 이용한 원자폭탄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은 뭐 역시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위력이 있는 무기라고 하니까 우리도 개발해 보지 라고 하면서 군부에서 드디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 히로시마 원폭을 조사했던 니시나 요시오 박사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꾸려지는데 역시 일본의 또 고질적인 병폐가 여기서 나옵니다. 육군, 해군. 그렇죠. 육군 따로 해군 따로 연구합니다. 니시나 요시오 박사를 중심으로 한 니호 연구라고 하는 쪽이 육군에서 쭉 진행을 했고, 육군이 그런 식으로 막 물리학자들 모아서 하니까 해군에서도 야, 그 우리도 따로 좀 해보자라고 해서 또 거기 참여하지 못한 학자들을 모아갖고 별도로 하는데, 가뜩이나 이제 국가적인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찢어져서 연구를 하니까 훨씬 더 진척이 느렸죠.
그리고 이제 자연자원 같은 면에서도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그래도 뭐 관련된 실험 장비들 마련해서 뭐 좀 해보겠다 싶었는데 그때 또 떨어진 게 뭡니까? B-29의 전략 폭격이었죠. 그래서 1945년도에 도쿄에 있던 이화학연구소가 폭격을 당하면서 거기 있던 시설들이 또 피해를 입고 그래서 전쟁 막판에는 지방 시골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마는 크게 진척이 못 된 상태에서 결국에 종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독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론적인 이해 수준은 깊었지만은 경제적인 역량이라든가 산업적인 수준이 아직 뒤떨어져서 무기로까지 가는 데는 한참 못 미친 상태에서 후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 예전에 저희 그러니까 뭐 역전다박은 어떤 편이 재밌으시면 정주행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중간중간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 개마고원 근처에다가 네. 맞아요. 네. 액화석유 만들려고 일본이 엄청 막 뭔가 테크놀로지를 막 쏟아부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유화학 연구소 막 이런 거면은 이런 데에서는 뭐 개발 같은 거 안 했어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굉장한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논쟁적인 서적이 한 권이 있는데요. 뭐 콕스라는 사람이 쓴 일본의 원폭 개발에 대한 책이 있는데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당 정도 원폭의 개발을 진척시켰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한국의 아오지 흥남 일대에 구축해놓은 이 화학단지들이 큰 역할을 했다. 흥남에 큰 비료 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오지에 지난번 석탄 액화공업단지 같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시에 일본이 본토 이외에 우리 한국의 동해안 보면은 유역 변경 발전이라는 걸 합니다. 태백산맥 올라가는 그쪽에 강줄기를 막아갖고 원래는 저 서해 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이런 물을 갖다가 댐을 막고 반대쪽 동해 쪽으로 흘려보내면서 가파른 낙차를 이용을 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소들이 있었죠. 우리 뭐 장진호 같은 게 다 그런 네. 발전소 우리가 질소 비료 있습니까? 공장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고 그 질소 비료는 전기로 만드는 거였어요.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력 발전. 그런 쪽에서 했고 우리가 또 독일의 원폭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중수였죠. 중수.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이 감속제로 쓰는 것이 흑연 외에 중수가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먹어도 죽지는 않지만 비싸서 못 먹는 그 귀중한 물. 기억나죠? 왜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중수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노르웨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네네네. 싼 수력 전기가 많은 노르웨이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내는 공장 돌리느라고 전기가 부족했는데 한국은 조선 땅에는 수력 발전소들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풍도 있었고 그런 유역 발전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수를 만들어서 한반도에 우라늄 광이 좀 제법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서 원폭을 만들었다. 그래서 원산 앞바다에서 핵실험까지 했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읽어보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들한테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네 잘 알지 않느냐. 아오지에서 우리가 석유도 못 만들었는데 그 정도 기계공업, 화학공업 실력으로 당시에 그 굉장한 고도의 실력이 필요한 우라늄 정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걸 그 책들에서는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그 기술이 남아갖고 그때 같이 일했던 인력들이 북한에 잔류해서 현재 북한 핵 개발에 씨앗을 뿌렸다라는 쪽까지 연결해 갑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시도하는 거는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갖고 이제 부시 행정부 때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핵 개발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일본 쪽 인력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일본 유학파나 등등. 중간에 유학파들 많이 전부 다 수출을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는 너무 연결시켰다는 네.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핵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게 58년 정도부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중국하고 소련 쪽에다 과학자 보내려고 했었고, 근데 사실은 중국, 소련도 자기들의 핵 기술 주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잘 지척이 안 되다가 사실 90년대 이제 초반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개발이 확 빨라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지금 한 50년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45년 정도의 기간. 이걸 해가지고 연결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뭐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요,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에서 너무 잘 설명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두 개가 초인계점이 되게 빵 만들면 뻥 터진다.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처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게 지금이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정립이 돼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서 미국도 사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한 그 돈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딱 하나 분량밖에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음모일 뿐이다라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또 하나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박원장의 시네박스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음모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 연관관계를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된다. 오, 네, 우선 이제 주제가를 좀 이 영화의 주제가 들으면서 뭔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아는 노래면 무조건 알죠. 쉬어가는 타임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지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나 이거. 나 알아. 이거. 아토무. 추억 돋는다. 빠바바밤 근데도 이게 기억이 난다. 그 옛날에 썼던 건데. 따다다단 우주소년 아톰 이거였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게 그 이후에 이제 뭐 마징가 제트 나오고 뭐 이러기 네네. 전에 이제 이 아톰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저 70년에 TBC라고 지금은 없지만 동양방송. 네, 동양방송에서 한 2년 동안 이제 방송을 했었고 절찬리의 방향에. 그렇죠. 진짜. 그다음에 80년대 중반에 84년에 이제 KBS에서 또 돌아온 아톰 그리고 이제 95년에 SBS에서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우주소년 아톰. 네,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아톰이 뭘로 움직입니까? 아톰 아톰이 뭘로 움직여? 원자력. 그렇죠. 아톰이 원자력이야? 예. 전기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아톰 생각을 했는데 아톰이 ATOM이잖아요. 네, 아톰. 원자입니다. 아톰이 네, 원자예요? 아톰이 네. 원자. 그래도 이제 한 10만 마력 정도의 이제 원자력 카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와, 아톰이라는.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일본이 모든 만화가 그렇듯이 네. 이제 그냥 그리는 만화. 우리가 이 텔레비에서 하는 만화가 아니고 영화가 코믹스. 아니고 예. 그리는 걸로 나온 게 52년인가 그래요. 와. 그런데 52년에 이걸 그릴 때 아톰이 200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년 후를 내다보고 이제 그린 그런 만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또 다시 열풍이 불었다 그래요, 일본에서. 근데 아톰의 고향이 또 화제가 됐다 그래요. 아톰의 고향이 따로 있어요? 네. 혹시 심수롱님 아시나요? 예, 압니다. 제가 이제 타카다노바바라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처에서. 그래서 현지인들은 줄여서 바바라고 합니다. 바바 역에서는 전철이 출발할 때 이 주제곡이 이제 울려요. 그래서 이걸 지나갈 때 약간 즐겁고 졸다가도 확 깨요, 여기서. 그 뭔가 신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때 좀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이 아톰의 설정에서 이 바바 역에서 있는 과학성에서 아톰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2003년 4월 7일이고, 그래서 2003년부터 이 역에서 아톰 주제가를 이제 틀어놓은 거죠. 아, 실제로 일본 과학성이 여기 있어요? 아니, 그 뭐야? 아톰 애니메이션의 설정상. 거기에서 그렇게 설정이 돼 애니메이션 있는 거예요. 내에서는 네. 과학성이 이 바바역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톰의 고향이 바로 여기다. 네. 그래서 그 역에서는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제 틀어놓는 거죠. 고길동 집이 그 강북 어디다 막 해가지고 막 그 강북에서는 그렇죠. 막 행사하고 그러거든요. 네, 돌리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하고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애니메이션 상호의 설정인데 실제 그 바바 지역에서 아톰의 고향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재밌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곳이 또 나왔어요. 네네. 그 아니다. 이게 원래는 사이타마현에 있는 니자라고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그 홍길동 뭐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가 네. 전국에 행사를 다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한 8군데 돼요. 이순신 고향이 많아요. 뭐 아산 쪽에도 있고요. 또 창원 뭐 그쪽 경남 쪽에도 있고 저희 전남 쪽에도 있고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그럴 만한 게 뭐냐면요. 원래 옛날에는 본적이 있었고요. 원적이 있었고 고향이 있고 지금 주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면 너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맞아요. 원적은 어디고요, 본적은 어디고요, 주소는 어디고. 근데 아톰은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누군가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되게 네.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태어난 곳을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주로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말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태어난 곳을 태어난 얘기해야 곳을 되는 것 얘기하죠, 같아요. 보통. 네. 근데 어쨌든 이 아톰이 이렇게 인기 있다 보니까 사이타마현에서 또
아 이게 아니다, 거기가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아톰 원작자인 데즈카 오사무의 프로덕션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오사무 그 데지카 오사무 프로덕션이 본사가 또 타카다노 바바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기 있는 사이타마 니자는 저희 지금 스튜디오 같은 데 있잖아. 네. 찍는데 땅값이 싸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만들었어. 이거네. 작업실이 야, 네, 작업실이 거기에 있어. 우리 지금 역전다방이 어디서 찍는 거냐 그러면 아 우리 국방 TV지. 그런데 아닌데 요즘에 우리는 파주에서 찍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 니자시에서 아톰을 니자 시민으로 또 등록을 하고 뭐 시민증을 발급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가 되면 2003년생이니까 19살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 박 원장님 아톰 가슴에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2년부터 이제 연재를 해가지고 사실은 최근까지 아톰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만화 영화였고 그 핵심에는 사실은 이제 원자력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50년대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했던 거가 뭐냐면 원자탄이 터지고 나니까 원자에 대한 공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박람회를 전 세계로 열고 다녔어요. 근데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굉장히 저는 사실 놀란 게 뭐냐면 일본에서 원자력 박람회를 열어요.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근데 저는 이거는 일본 사회에서 절대 안 먹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불과 10년 전에 저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근데 그 시점이 사실은 아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하고 참 일치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일본은 한번 저렇게 원자탄 맞았으면 저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지금 저런 이 3.11 사건이라는 게 일어난 다음에도 사실 시국구에서 원자력 바로는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일본 사회에서 거부감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톰이라는 애니메이션 자체도 사실 태평양 전쟁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녹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소년이잖아요. 네. 근데 아톰하고 싸우는 상대 항상 거대한 괴물 같은 로봇이 큰 로봇이죠. 한마디로 거대한 괴물 같은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아톰을 보면서 굉장한 통쾌감을 느꼈대요. 데지카 오사무가 그 전쟁을 경험했던 예. 사람.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그 양반이. 그래서 조그만 소년이 거대한 괴물 같은 로봇을 해치운다. 이건 자기네들의 태평양 전쟁에 그거를 그대로 투영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진짜 음모론으로 가져가서 이 원작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통해서 뭐 원자력의 두려움으로부터 무장해제를 시키고 원자력을 뭐 이용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까지 막 좀 음모론을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이런 만화들이 나온다라는 게 이후에 있어서 그 사회가 성찰을 하고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태평양 전쟁을 1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심이 되는 국가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그리고 이제 일본인데 거의 그 두 국가가 많이 이제 붙었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그냥 끝낼까 싶었는데 도저히 뺄 수 없는 국가 하나가 태평양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죠. 네, 소련이 1945년 5월에 드디어 독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서 강력한 화력을 이제 만주로 이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통화는 안 주죠, 진짜. 네. 아니 근데 그 많은 인원을 소련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데만 해도 사실은 지구 한 4분의 1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끝난 지 한 두세 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옮겨? 기차 타고 가요? 걸어서. 아니 그게 어마어마하잖아.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 몇백만 명, 천만 명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엄청난 병력인데 그걸 뭐 물론 다 옮기는 건 아니고 부대들을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느 부대를 빼올 건지 아주 세부적인 플래닝을 완전히 다 세운 건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이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플랜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가장 핵심 교통로죠. 서부에서 극동 지역까지는 대략 한 9,000km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이동시켜야 되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운송 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병력을 갖다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움직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거 타지 말라 그래요, 보통.
특히 부부는 타지 말라. 네. 그거 타고 가다가 이혼한대요. 이혼을 하는구나. 너무 길어가지고. 분명히 출발할 때는 부부가 탔는데 내릴 때는 한 사람이 내리더라. 맞습니다. 이게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타면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다들 처음엔 호기롭게 나 일주일 충분히 버틸 수 있지 하면서 탔다가 다들 지겨워서 거의 뭐 조미수전 미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깥의 풍경이 비슷한 풍경이 계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역마다 내릴 수는 있는데 힘들대요. 이미 1944년, 45년 중간에 만주를 관할하고 있던 이 유명한 관동군이지 않습니까? 관동군은 이 증강 페이스를 갖다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동군은 숙적이 전쟁 초반부터 소련이었기 때문에 독소전쟁이 정리되는 즉시 이 소련군이 이쪽으로 몰려들어올 것이라는 걸 낌새를 채고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관동군은 그에 반해서 계속 전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관동군은 사실 1942년 초중반 정도가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16개 보병사단에 2개 전차사단을 일본에서 그 귀하다는 전차사단을 갖고 있을 정도로 병력 또한 70만 정예병력을 그때까지는 유지시키고 있었는데 태평양 전선에 전황이 급박해지니까 이 정예부대들이 계속 야금야금 빠져나갔죠. 그래서 1944년에는 불과 10개 사단 정도로 줄어듭니다. 병력이 45만까지 줄었는데 그래도 뭐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에서도 네. 급조를 한 이제 새로 편성된 사단들을 만주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45년 8월까지는 24개 보병사단이 여기 이제 준비가 돼서 한 68만 정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편제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차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거의 다 신병들이어갖고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련군은 이제 독소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풀 가동을 해서 정예 병력들을 계속 옮겨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이 당시 45년 8월 초에 거의 90개 사단 정도의 병력을 몽골과 만주 전선의 3개 전선군에 배치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 전력이 약 160만 명 정도. 상당한 전투 경험이 있는 부대들이 이 지역에 배치가 됐죠. 실전에서 구르고 굴른 부대들. 네. 그렇죠. 경험도가 엄청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험이 엄청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유럽 전선에서 힘들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는 그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올림픽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금메달 딱 땄는데 금메달 땄더니 다음 대회로 출동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원자폭탄에 떨어졌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예정을 더욱 앞당겨서 빨리 지금 쳐들어가야 돼 공격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브리핑하면 누굽니까? 심소령님 아니겠습니까? 주요 인물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독서전 하시면은 뭐 또 나오겠지만 네. 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사진을 한번 좀 얼굴을 좀 보십시오. 네. 저는 저 얼굴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세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은 생각이 러시아 군인들이 원래 저렇게 생긴 건가? 아니, 저런 사람들만 뽑았나?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강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됐나? 그 가능성이 높죠. 그걸 좀 약간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독일군 장군들은 굉장히 귀족적으로 찍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가. 소련군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되게 강하게 이렇게 딱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재밌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제 만주 작전에 투입된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어떤 그런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좀 한 명씩 간단하게만 보겠는데 이제 극동군 총사령관이었던 알렉산드르 바실레프스키 원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소련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이제 독서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주코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공훈을 세웠던 인물이고 주로 이제 참모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2년 5월부터 이제 소련군의 총참모장 역할을 하면서 소련에 있는 거의 이제 소련군의 모든 공세 작전을 아마 입안한 인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 소련군의 이제 스탈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군부 수청에서 사실 가장 피해를 받고 수청이 당했던 투하첵스키 같은 작전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이론가였던 되게 교류가 많았었거든요.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데 바실리에프스키는 그 숙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숙청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과연 이 사람이 살아남았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좀 이제 궁금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에 좀 약간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정말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겸손했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대단히 겸손했고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래서 뭐 후르시초프 같은 경우는 정말 스탈린의 개라고 막 욕할 정도로 나중에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저 사람은 이제 주코프랑도 좀 다른, 주코프 좀 강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능하면서도 되게 이제 겸손한 부분 때문에 조금 숙청에서도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리고 유연성도 있었고. 유연성이 있었고 스탈린의 지시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네. 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코프는 굉장히 괄괄하고 성격도 난폭하고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자기 잘난 맛을 갖다가 주체할 수 없는 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실 주코프는 뒷방신세로 밀려나죠. 이 사람이 너무 뜨면은 이 스탈린의 영도력에 좀 금이 갈까 봐.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하게 느낀 게 주코프가 왜 만주전선을 안 왔나? 그게 이유가 있죠. 네, 그런 게. 주코프가 더 여기서 설치게 놔뒀다가는 이 주코프 인기가 너무 올라가면은 이 권력에 너무 도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그 다음부터는 한 집으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뭐 소련 권부의 내부 인물들이 서로 견제하는 마당에 주코프 쟤는 위험해, 더 띄워주면 안 돼라고 한 게 있었던 반면 바실레프스키는 그런 면에서 자기를 좀 약간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고 저 사람이 또 특징이 굉장히 처세에 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바실레프스키는 사실 부모가 성직자였습니다. 그리스 종교에 네, 그리스 종교의 사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을 때 더 이상 나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겠다 싶어갖고 이제 군인이 돼서 나도 출세해보겠다라고 나왔는데 당연히 소련 치하에서 성직자였던 사람들은 인민의 적 아니겠습니까? 반동 계층이니까. 출신 성분에서 그냥. 그 사람은 장교로 나서기도 하면서 부모와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다 하면서 이 충성을 맹세한 거죠. 그 정도. 근데 재밌는 일화가 그러다가 결국에 이 사람이 대전 이전에 총참모장이었던 샤포슈니코프에게 눈에 들어갔고 승승장구해서 이 요직까지 오른 다음에 좀 내부에 와서 친해지니까 스탈린이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묻습니다. 바실레프스키, 자네 부모님은 잘 계시나? 뭐 부모님이랑은 어떻게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저희 얘기하는 식으로 물었는데 그때 딱 바실레프스키는 스탈린 동지, 저는 이 공산주의자로서 저희 아버님은 공산주의의 적대 세력 반동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희 부모님과 연을 끊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스탈린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프레이 자식. 그럴 것 같아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탈린의 이미지라면 와 동무 훌륭해, 역시 자네는 훌륭한 공산주의자 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스탈린은 알렉산드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자식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뜻밖의 부모님 잘 모셔야 돼,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랬답니다. 스탈린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기서 봤네요. 그래서 1940년에 그렇게 얘기해 준 다음에 다시 부모와 연락을 해서 다시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바실레프스키만 그런 게 아니라 저 형제들도 군에 출사했는데 형제 중에 3명이 그런 식으로 연을 끊었다가 다시 연을 맺었다고 하고요. 그만큼 스탈린이 신뢰하는 인물이었고 당연히 스탈린은 이 마지막 전쟁의 마침표를 바실레프스키에게 찍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독일 항복 이후에 이 사람이 일단 군복을 벗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스탈린이 6월 달에 이제 다시 등용을 해서 가서 싸워라. 또 특이한 부분은 김일성을 또 등용한 인물이 바실레프스키라는 부분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자바이칼 전선군 사령관인데 자바이칼 전선군이 사실 이제 공세에서 주공 역할을 하는 병력도 제일 많습니다. 한 65만 정도 되는 병력을 가지고 왔는데 로디온 말리노프스키 원수입니다. 네, 이 사람도 야전에서 아주 잔뼈가 이제 굵은 인물이고 독소전쟁 전에는 스페인 내전에도 파견이 돼가지고 실전 경험을 쌓았고 독소전쟁에서는 또 소총 군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령관, 전선사령관, 그러니까 야전에서 진짜 모든 보직을 다 경험해서 올라왔던 사람인 것 같고 베테랑 특히 중에 베테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뭐 크루스크 전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련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전투에서도 활약했던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 대단한 사람이네. 네, 말리노프스키의 이력은 굉장히 화려해서 뭐 독소전쟁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네. 뭐 주로 남부 쪽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쵸. 우크라이나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가장 격전지에서 싸운. 네, 거기서 화려한 독소 적을 전쟁 하실 건가 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게 이미 된다면 뭐다 포석을 깔아놓고 나중에 하게 된다면 네.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독소전의 마지막까지 활약하고 그러니까 헝가리 체코에서까지 이제 끝까지 싸우고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싸우다가 오는 사람이고 다음으로 볼 사람이 극동 전선군
사령관인데 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네, 딱 소련 사람처럼 생겼어요. 네, 키릴 메레츠코프 또 원수인데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 엄청난 또 경력의 소유자고 또 스페인 내전도 파견됐었고 독소 전쟁에서도 활약했었는데 또 특이한 부분은 39년에 핀란드 전쟁에서도 이제 활약을 해서 메레츠코프는 독소 전쟁에서 북쪽 전선에서 그렇죠, 특이한. 예, 네. 주로 이력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레닌그라드 공방전이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레닌그라드 일대 전투를 계속 시종일관 담당했고요. 네. 1944년 초반에 이제 레닌그라드가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핀란드까지 쳐들어가서 이 그쪽 전쟁이 네.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레츠코프가 극동으로 그렇죠.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명한 인물은 남쪽에서 활약을 했고 이제 북쪽에서 활약을 하다가 돌아온 거고. 북쪽에서 활약했다는 건 전투에서는 많이 진 분이군요, 이분은. 굉장히 곤경을 많이 겪기도 그렇죠. 했죠. 너무 네, 정확합니다. 다음에 볼 사람이 이제 제2극동전선군 사령관인데 이제 막심 프르카이프 상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독소 전쟁에서 활약하다가 이 사람 좀 특이하게도 43년 4월에 이미 이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일본 관동군을 좀 방어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인물이고 부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역을 더 잘 아는 인물이었다라는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찍 넘어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 테헤란 회담 이전에 네. 테헤란에서 처음 이제 타진을 한 거였는데 네네. 소련도 항상 이 관동군이 언제 마음을 바꿔갖고 연해주로 침공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여유가 되는 족족 연해주 방어 병력도 계속 증강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알아볼 인물이 한 두 사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반 치스차코프 25군 사령관인데 이 극동전선군의 효도로 느낌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인물인 게 밀서 공동위원회. 그렇죠. 그렇죠. 네. 평양의 이제 소련 군정 사령관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조선 인민에게 고함 그 포고문을 작성한 포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을 다루게 되면은 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이 일극동 전선군 정치위원이었던 테렌티, 그다음에 스티코프, 스티코프죠. 스티코프 네. 일기장으로 유명한 네. 사람이고 북한의 이제 군사 고문 단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마크의 실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이제 나중에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남침하기 전에 네. 스탈린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마쿠에서 김일성을 데리고 러시아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뭐 미소공동위원회부터 해서 네. 여기 45년 이후에 북한의 역사를 보면 두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네. 특히 이 사람이 메모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록을 네. 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스티코프 일기장 같은 경우는 군사편찬연구에서 번역을 다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기가 북한 정권의 탄생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은 뭐 데빌 메이커들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러고 나니까 아 우리가 이 카스테라 얄라 폭신에서 이 얄타에서 이때 좀 이들한테 소련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뒤늦은 그냥 속상함 같은 것도 분명히 좀 있긴 하네요. 이들이 안 들어왔으면 한마디로 그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게 이제 독일만 하더라도 가가지고 뭐 지면은 항복하고 포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항복은 안 하고 뭐 자결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옥쇄하겠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처음에는 소련 같이 해보자. 나중에 원자탄 쓰자. 이게 하면 안 될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너무 사실은 비상식적으로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였죠. 자, 이 인물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치려면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 무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무기 전문가 우리 이세영 기자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1945년 8월 9일 시점에서 만주에서 양측 전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본군은 당연히 대부분 관동군이었고요. 괴뢰국 만주군을 포함해서 약 90만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차는 한 1000여 대 있었어요. 항공기 1800대, 그리고 각종 화포가 5360여 문이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병력 160만, 각종 기갑 차량이 5556대, 항공기 3721대, 화포는 2만 7천 문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대1 정도의 전력차가 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전력차는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관동군이 이때 자체적인 전투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관동군 전체를 합해도 미군 4개사단 정도의 전투력이라고 평가해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무기 체계 이후에 더 발전된 게 거의 없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상 공격의 핵심인 전차의 성능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전차는 97식 전차, 그다음에 97식 전차의 포를 대전차 포로 개량한
97식 개라는 전차가 있었고요. 소련은 주력 전차는 T-3485, 85mm 대전차포를 탑재한 그 전차였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전면 장갑 한번 보시죠. 일본군은 전부 다 전면 장갑이 25mm고요. T-3485는 전면 장갑이 45mm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서로 포를 쐈을 때 어떻게 관통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700m에서 장갑 관통력을 한번 보시죠. 97식은 주포가 57mm인데요. 이게 곡사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관통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포를 날려도 소련군 전차에 흠집도 낼 수 없었어요. 땡크인데 국사포를 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전차포 개량한 47mm 대전차포를 탑재한 47식 개는 700m에서 43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T-34의 전면 장갑이 45mm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펙상 일본군 전차는 700m 이내로 접근해서 소련군 전차를 쏘았어야 되죠. 반면에 소련군 T-3485의 700m 장갑 관통력은 120mm. 이걸 수치적으로 해보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3km 밖에서 쐈을 때 모든 일본군 전차를 단 한 발에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맞출 수 있다면. 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까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일 전선에서 구르고 굴렀던 병력들입니다. 실전 경험은 풍부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소련군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항공력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군의 항공작전은요, 사실상 연료 부족으로 거의 제 역할을 못합니다. 부품도 부족했고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전투기가 별로 없었어요. 반면 소련군은 전투기부터 지상 공격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포병 전력은 더 암담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중포의 숫자나 파괴력까지 고려하면 간단하게 10대 1이 넘어갑니다.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포는 대부분 단포신의 화포가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더욱이 이 소련군은요, 독일군과의 전투로 현대전에서 가장 처절한 경험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바탕으로 기갑과 기계화 부대가 조화롭게 연계된 전투 교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제병 협동. 네. 이제 여기서 제가 최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 소련군이 이제 재파 전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파 전술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적 전선에다가 구멍을 뚫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하다가 정말 많은 소련군 보병이 갈려나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재파 전술이라는 건 어느 정도 초기에 네. 희생을 무릅쓰고 돌파구를 열겠다는 그 작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광정면 접촉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적의 강력한 방어선이 있을 때 어디가 취약한지를 물론 뭐 사전에 최대한 많이 찾아보겠지만은 그래도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일단 부딪혀봐서 일단 다 때려보고서 일단 부딪혀봐서 상대의 전력을 어느 정도 소모시키다가 어느 한 군데가 이제 뚫릴 것 같으면은 거기다가 후방 재파 뒤에 대기하고 있던 주력을 밀어 넣어갖고 그렇죠. 구멍을 내고 그리고 터진 둑처럼 쫙 그렇죠. 밀고 나가겠다는 게 재파 전술이기 때문에 네. 그 방면에서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나마 희생을 좀 더 줄이고 네. 확실하게 이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이미 습득한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구를 형성하고 나서도 소련군의 예전에 문제가 뭐였었냐면, 독일군하고 싸울 때 의외로 소련군 내에 그렇게 제대로 된 장갑차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HCP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소련군 보병들이 우리가 기록 필름에서 보듯이 전차 뒤에 보병들이 탑승해서 많이 갔거든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소련군 보병들이 전사를 해요. 속도전을 못한 거죠. 네.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파를 투입하는 타이밍이 타이밍,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데 참, 네. 너무 빨리 밀어 넣으면은 네. 이게 부대들이 다 엉켜갖고 그렇죠. 다 그냥 여기서 교통정체가 된 사이에 반격이 떨어져갖고 다 전면하는 수가 생기고 네. 또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은 네. 그 사이 간격으로 다시 방어 부대들이 틈을 메꿔갖고 차단돼서 먼저 들어갔던 쪽이 전멸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타이밍 맞추는 기술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련군은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 전술을 완전히 가다듬어요. 그래서 소총병사단, 쉽게 말해서 보병사단의 독립 전차여단, 돌격표 연대, 그다음에 포병 연대를 추가로 배속시킵니다. 그리고 보병사단들을 대부분 차량화 보병사단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 전쟁 때보다 훨씬 균형 잡힌 부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전력으로 지금 전력이 엄청나게 약화된 일본 관동군과 격돌하게 된 거죠. 네. 소련이 양질에서 월등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유성하죠. 근데 소련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일본도 나름의 믿는 구석이 좀 있어요.
다시안링 산맥입니다. 네. 고지가 한 1,800고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산맥이어서 천연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저 국경 일대에는 요새들을 많이 구축을 해놨어요. 소련군 공세 개시에 이제 일본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요. 안 할 수가 없죠.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련군이 참전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일본으로서는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이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일왕이 결단해 주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됐고 긴급 어전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